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68시간이던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크-라이프 밸런스, 즉 워라밸을 꿈꾸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직장 문화는 물론 개인의 삶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첫 번째 소식 한상용 기자가 전합니다. 파트너 여러분, 업무를 마무리할 오후 5시입니다. 서울의 한 유통업체에서 일하는 결혼 5년차 정연희 씨. 오후 5시가 되자 하던 업무를 마무리 짓습니다. PC 모니터에는 30분 뒤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진다는 공고문이 뜹니다. 직원들은 퇴근 안내방송 후 10분 내 일제히 회사를 나섭니다. 주 52시간제를 앞두고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한 기업의 바뀐 풍속도입니다. 회사는 노동시간을 줄인 대신 점심시간 이외에 흡연실을 폐쇄하며 집중 근무 시간을 둬 근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제일 좋은 점은 3시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는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하루에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주말 빼고는. 또 다른 통신업체에서 기행 일을 하는 남예희 씨. 오후 5시에 업무가 끝나자 곧장 인근 서점으로 향합니다. 하루 8시간만 일하면 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유연 근무제 시행으로 자기 개발의 여유도 갖게 된 겁니다. 서점과 학원에서 책도 읽고 어학 공부에도 열심입니다. 회사 들어와서 좀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못한 게 있었는데 다시 좀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있고요. 자전거 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동호회 활동하면서 주 52시간 근무를 앞두고 노동시간을 선택적,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근무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저녁 있는 삶과 함께 부족해진 일손을 메우려는 차원에서 14만에서 18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무 시간이 줄면 노동 강도가 세지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고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고민 중입니다. 위반을 한 사업주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최근 당정청은 연말까지 유예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우선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부터 적용돼 사업체 규모에 따라 3년에 걸쳐 확대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대기업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이른바 워라밸을 넘볼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에겐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게를 유지하려면 하루 8시간 영업으론 어림도 없고 시간을 맞추기 위해 직원을 더 뽑기엔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시장에서 떡장사만 12년째인 최태규 씨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소식이 들려오자 걱정이 앞섭니다. 당장 임대료와 직원 3명의 월급을 맞추기 위해선 하루 12시간 근무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또 명절 기간엔 주문량을 소화하려면 직원들은 물론 가족까지 총출동해 밤새기가 일수라 하루 8시간 근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나아가 주말 장사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휴일 근무도 법정 시간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 씨에겐 저녁 있는 삶을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짐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도 더 써야 되고 경비도 더 나가고 최저임금까지 겹치면서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녁 있는 삶을 취지는 좋지만 저희들한테 꿈 같은 현실이고. 실제로 최 씨와 같은 자영업자들은 하루 평균 약 11시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 700명에게 물어본 결과 업종별로 가장 적게 일하는 곳마저도 10시간을 넘겼습니다. 대학가에서 고깃집을 10년째 운영하는 임태현 씨도 곤란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주 52시간 근무를 위해선 기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는 대신 인력을 더 뽑아야 하지만 매출이 지난해 평균보다 30% 정도 줄어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식당 직원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마냥 줄일 수만은 없어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한 사람을 더 써야 된다면 시간을 반으로 줄여서 반반씩 하면은 이 사람은 또 생계가 안 된다는 얘기. 생계가 안 되면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또 투잡을 해야 된다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움츠러든 내수시장과 더불어 최저임금도 오른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소식에 소상공인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근로시간을 줄여온 유럽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발달해 왔는데요. 노사합의 시 연장 근로가 가능하고 노동시간도 저축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 영미 사례를 배삼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유럽 선진국들은 주 40시간제, 주유 2일제를 시행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여성의 경제적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는 30시간까지 줄이는 나라들이 생겨났고 유럽연합은 1993년에 연장 근로를 포함해 일주일 평균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입법 지침을 뒀다가 10년 만에 노사합의 시 초과 근무가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은 주당 28시간에서 4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연장 노동시간에 대한 재량이 크고 일부 기업의 경우 근무시간 모델도 100여 가지나 됩니다. 독일은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서 근로시간을 결정하고요.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시간 계좌에 초과 근로를 저축하거나 미리 당겼을 수 있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해서 우리와 노동 환경이 비슷한 일본은 최근 주 40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법제화됐습니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 한 달에 45시간, 1년에 360시간의 연장 노동을 허용했습니다. 급격한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설이나 운전업의 경우 5년간 유예했습니다. 이 자동차 특히 운전 업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여파가 생길 경우에 그것이 이제 또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거기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를 노동의 권리를 강조해온 영국은 노사합의 시 주당 60시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하고 미국은 연장 노동시간 제한을 없애는 대신 연장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2004년 도입된 주 5일 근무제보다 획기적인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신 2시간제 근무가 곧 도입됩니다.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이 지게 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직면할 문제는 인력 부족입니다. 한국경제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전체 기업에서 26만 6천 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량이 20.3% 감소하는데 생산량 유지를 위해서는 기업당 평균 6.1명이 더 필요합니다. 필요한 인력만큼 일자리가 늘어날지에 대해선 의견이 나뉩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시간 단축이 새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300명 이상 사업장 시행으로 15,000여 개의 일자리가 늘고 2021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13만 2천 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월급은 줄고 일자리는 늘지 않아 저소득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증가시키게 되면 취약한 계층,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대다수 중소기업은 자금 사정 등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대기업 쪽은 이미 준비도 많이 했고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쉐어링이 되는데 중소기업은 그게 어렵잖아요. 전문가들은 6개월 처벌 유예 기간에 반드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등 선진국처럼 주 52시간의 기준을 1년으로 잡고 운영한다면 적용이 수월하고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전면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표본 몇 개만 뽑아 공시와 실제 거래가 맞는지를 봤는데 올해부터는 전 계열사를 체크합니다. 특히 공시를 피하려고 기준 이하 규모로 몇 번에 나눠 거래하는 이른바 쪼개기 거래가 타깃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그룹 계열사 5곳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중근 회장이 친족 등의 이름으로 보유한 주식을 숨긴 채 거짓으로 신고, 공시한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부영은 재작년 10월에도 200건 넘는 공시 위반이 적발돼 12억 원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고 작년에는 미래에셋이
유가증권과 자금 거래를 공시 안 해 7억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공정위가 이 같은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한 공시 전면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과거 몇 개 기업 집단을 선정해 조사했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매년 모든 집단과 계열사를 점검합니다. 또 과거 대규모 내부 거래나 기업 집단의 현황 공시를 따로 점검했던 것과는 달리 이들 항목을 한꺼번에 확인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60개 기업 집단인데 구체적 감시 항목은 총수일가 주식 변동 현황과 회사를 이용한 사익 편취, 상표권 사용료는 물론 공시 기준보다 작은 금액으로 여러 번 나눠 거래하는 이른바 쪼개기 거래도 주요 타깃입니다. 각 회사의 감사 보고서나 이사의 의사록이라든가 그것과 비교를 해가지고 공시한 내용과 그래서 공시가 빠진 게 있는지 살펴보고 또 필요하다면 현장 점검도 해야 되고요. 공정위는 드러난 위반 사항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감 몰아주기나 비자금 조성 등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 올 1분기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각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갈수록 벌어지는 틈을 좁히기 위해 저소득층 지원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상위 20%의 소득은 늘고 하위 20%의 소득은 줄어들며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등 각종 외교적 성과를 거둔 문재인 정부지만 경제 성적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실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당장 저소득층 지원, 특히 기초연금 강화가 꼽힙니다. 현재 20만 원대인 기초연금은 오는 9월부터 최대 25만 원, 2021년엔 30만 원까지 오를 예정인데 정부는 인상 시기를 앞당길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정청 회의에선 75살 이상 노인에게 연금을 추가 지급하자는 의견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높이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업이 저소득층 근로자를 뽑거나 임금을 올리면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데 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다음 달 초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 지원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에선 핀란드에서 실험 중인 기본소득 보장제 논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최근 국책연구기관 주최로 실제 국내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잇따른 가상화폐 해킹 사고, 문제는 없는지 핫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가상화폐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이은 가상화폐 해킹 사고가 일어나다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 20일이었는데요. 해킹은 스피어피싱 공격을 당해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스피어피싱은 이메일 등 통신기기를 통해서 이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거나 정상적인 문서 파일을 위장한 악성 코드를 실행하도록 해서 공격을 하는 기법인데요. 이 스피어피싱을 통해 지난 19일 밤부터 20일 오전 1시 사이에 약 350억 원 상당의 빗썸의 가상화폐가 유출된 겁니다. 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군요. 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빗썸 측에 따르면 도난당한 코인은 회사 보유분으로 회원들의 자산은 안전한 콜드월렛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참고로 콜드월렛이란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핫월렛과는 달리 인터넷이 차단된 오프라인상에서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에 화폐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회원들 개개인의 피해는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콜드 월렛은 네트워크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에 대한 공격도 막을 수 있는 안전 장치인 셈이잖아요.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해킹을 당한 가상화폐가 고객 자산이 아닐 뿐이지 이러한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 가상화폐 자체가 폭락을 하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자들 전체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상화폐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빗썸 기준으로 19일 밤엔 최고 760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빗썸이 피해를 입었다는 공지를 올린 직후에 1시간도 채 안 돼서 710만 원 아래로 떨어져서 700만 원 선이 붕괴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네, 가상화폐 역시 주식처럼 매시간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폭락하면 그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해킹 사고가 연이어서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열흘 전에도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레일에서 해킹 공격으로 4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유출됐는데요. 이보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야피존이 55억 상당의 해킹 피해를 봤습니다. 또 12월에는 야피존이 사명을 바꾼 유빗이 재차 해킹으로 172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도난당했는데요. 이렇게 최근 1년 2개월 사이 해킹으로 인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피해액만 무려 약 977억 원에 달합니다. 와,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무려 1,0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도난당한 셈이네요. 게다가 다른 거래소의 경우 빗썸처럼 회사의 보유분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개인 고객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한 것인데 이 보상은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야피존의 해킹의 경우 투자자들이 피해액을 떠안는 것으로 끝났는데요. 또 유빗이 해킹을 당했을 때는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거래소와 보험사 간 법적 다툼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유빗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로 파산을 선언하고 피해액의 70%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실분 보상을 받으려면 거래소에서 현금과 암호화폐를 출금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코인레일의 경우 도난당한 가상화폐 개발사로부터 피해액만큼 가상화폐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피해 구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적절치 못한 보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킹 사고가 빈번하고 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보안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주식이나 일반 화폐와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안 문제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그간의 해킹 사건은 중소거래소에서 발생해서 파급력이 크지 않았지만 빗썸은 업계 1위 거래소인데다가 그간 보안 분야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자부해왔기 때문에 가상화폐 보안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빗썸은 지난달에 금융업계의 대표적인 정보보호 조항인 557 규정을 준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557 규정이란 전체 인력의 5%를 IT 전문 인력으로 또 IT 인력의 5%를 정보보호 전담 인력으로 그리고 전체 예산의 7%를 정보보호에 사용하도록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권고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기본적인 권고사항일 뿐 실제 보안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선 더 큰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셈이죠. 문제는 중소거래소의 경우 557 규정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력과 예산으로 보안이 운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 또 이와 비슷한 해킹 사건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적으로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서둘러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당초 정부에서는 가상화폐가 투기는 물론 자금 세탁이나 지하경제의 도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판단하에 화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기술의 속도가 법의 원칙을 절대적으로 추월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부디 규제가 강화되어 가상화폐 거래소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제고되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채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